다들 중고 거래 많이 하시나요? 한때 한국에서는 중고는 가난함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새 제품을 산다는 건 형편이 된다는 증거였고, 중고를 쓴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중고는 취향도 아니고 합리적 소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핍함의 흔적 정도였죠. 실제로 중고를 쓰던 사람들도 정해져 있었어요. 학생이나 취준생, 군인 등 돈이 없거나 돈을 아껴야 했던 사람들. 장소도 한정적이었습니다. 헌 책방, 동네 벼룩시장, 신문 한 귀퉁이에 있던 팝니다, 삽니다 코너. 지금처럼 누구나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그땐 필요한 사람이 조용히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의 중고는 거래 문화가 아니라 구제 수단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금 같은 인터넷은 아직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PC통신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PC통신은 개인용 컴퓨터를 모뎀과 전화선으로 연결해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초였죠.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던 서비스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였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게시판이 아니라 채팅이나 동호회, 그리고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 게시판 기반의 커뮤니티 등 사람들이 주제별로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까지 PC통신 사용자 수는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로 급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이고 논의하고 교류하기 시작했죠. 취미 활동과 공부, 정보 교환, 그리고 거래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으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전까지 오프라인으로 벼룩시장이나 헌책방, 그리고 신문에서 팝니다 삽니다를 이용했던 제한적인 방식에서 PC통신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최초의 온라인 공간이 되어 PC통신의 게시판과 동호회 등에서 익명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며 어떤 물건을 구하거나 파는 거래에 첫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중고거래가 웹 기반으로 넘어가는 길을 열었죠. 그래서 1990년대 PC통신 시대가 바로 한국 중고거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이 시기부터 중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고는 가난함이라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PC통신 게시판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직거래 또는 현금을 동봉한 우편을 이용해 거래 방식의 불편함과 위험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신뢰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해야 했고 돈부터 보내야 하는 구조로 사기 위험이 상존했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불안한 거래라는 인식이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현실적인 문제는 명확했어요. 거래할 장소가 없었고 사람을 모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은 각자 제멋대로였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서 연락해 계좌이체를 해서 먼저 입금을 하거나 직거래든 택배든 표준이라는 게 없었죠. 중고를 사고 파는 수요는 분명 있었는데 이걸 묶어줄 그릇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PC방에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였죠. 게다가 네이버 카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카페에서 정보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고 물건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사고 팔면 되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고나라는 이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잡아냅니다. 네이버 카페 기반이었고 가입 장벽 또한 없었고 규칙은 최소화되어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었죠. 이때는 안전장치나 거래를 보호하고 분쟁에 개입하는 시스템이 없었지만 반대로 진입이 너무 쉬웠죠. 그리고 검색의 용이성 때문에 카페 게시글이 잘 검색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물품을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연결이 쉬워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빨리 알아챈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업자들이죠. 휴대폰, 게임기, PC 부품이나 카메라 등 이런 카테고리는 회전율이 빠르고 시세가 형성되기 쉬웠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뿐 아니라 중고업자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중고나라는 개인과 개인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과 업자, 업자와 업자, 사실상 온라인 도매 시장 역할도 하게 되었죠.
업자가 유입되면서 장점도 존재합니다. 공급 가능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찾는 제품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시세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결과 한국 최대 중고거래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휴대폰, 게임기, PC 부품 등 특정 카테고리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고, 중고도 돈이 된다, 그리고 중고도 사고 파는 대상이다로 중고를 시장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중고나라의 가장 큰 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한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익명성 기반 거래로 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잠수나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이뤄졌죠. 플랫폼은 게시판만 제공했기에 사고가 나도 책임질 주체가 없었어요. 저도 이 중고나라에서 벽돌을 구매해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목적과는 다르지만요. 중고나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문제는 폭증했고, 문제도 같이 커졌죠. 물론 사기 문제의 대안으로 안전거래 서비스 이니 P2P와 유니크로가 중고나라 게시글에 링크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사용자들의 번거로움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는 커질 수는 있었지만 진화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 시점부터 중고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고는 가난하거나 싸구려 인식 대신 합리적인 소비와 동시에 잘 고르면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단종 제품이나 한정판, 그리고 인기 모델 품절 상품 같은 것들이 중고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 중고를 산다가 아니라 중고를 찾는다로 바뀌게 되죠. 이 변화는 중고나라의 한계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사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고, 거래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했어요. 여전히 안전결제나 에스크로 같은 시스템 사용의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계좌이체를 하면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었죠. 플랫폼은 거래를 도와주지 않았고, 분쟁에도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는 중고나라의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취미로 파는 사람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카메라, 게임기, 중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삽니다. 폐업 정리, 물량까지. 이들은 중고를 물건이 아니라 재고로 바라봤습니다. 업자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존재였습니다. 전문 판매자가 유입되면서 항상 물건이 있고 시세가 빠르게 형성되며 중고 가격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유동성은 확실히 좋아졌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전문 판매자의 상단 도배로 개인 판매자는 밀려났고, 가격 경쟁에서도 불리해졌습니다. 개인인 척하는 업자도 늘어나 환불과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사는 사람은 개인을 기대했는데 만난 건 상점이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고나라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업자를 막으면 거래량이 줄고, 업자를 허용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번개장터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했어요. 판매하려는 상품을 사진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했죠. 그리고 알림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어요. 번개장터는 처음부터 모바일 앱으로 태어난 중고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 중고나라의 사기와 선입금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때였습니다. 사기 안 당하고 거래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번개장터는 출발합니다. 번개장터는 번개페이, 즉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 전까지 판매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전문 판매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내는 대신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업자 문제를 오히려 배척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존재로 설계한 겁니다. 번개장터는 사용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이력이나 후기, 그리고 평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닉네임의 지속성 또한 확인이 가능하여 이 사람이 어떤 판매자인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시스템 안에서 판단할 수 있었죠. 게다가 과거 제목 먼저 보이는 게시판과 다르게 상품 중심 UI를 사용합니다. 사람보다도 사진과 가격이 먼저 보였죠.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마켓플레이스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리스크는 크게 줄었고,
전문셀러에게는 반복 판매와 재고 회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스니커즈나 스트릿 패션, 전자기기 또는 한정판 굿즈 같은 카테고리에서 강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죠. 중고가 아끼는 물건을 파는 곳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번개장터에서는 스니커즈와 명품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 강세를 보이자 크림과 같은 검수 기반의 리셀 플랫폼이 등장했고, 중고 시장의 신뢰 문제를 검수로 해결하고 중고 리셀 시장을 취향 거래와 투자 영역으로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번개장터가 키운 중고 산업의 다음 단계인 것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여전히 택배 거래 중심으로 피로도가 증가했죠. 물론 사기는 많이 감소되었지만 완전한 해결도 아니었어요. 플랫폼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수수료는 안전결제 도입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고 특유의 느낌은 옅어지고 리셀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2015년 판교장터라는 앱이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회사 직장인들을 위한 작은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었죠. 신원 인증된 직장인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었고 직거래 중심이었어요. 이 구조는 내가 아는 집단 안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판교장터는 업계의 거대한 플랫폼과 다르게 기능이 아니라 근접성, 신뢰, 직접 만남이라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장점을 살린 실험이었죠. 판교장터는 곧 서비스 범위를 판교 지역 주민 전체로 확장했고, 이때 이름을 당근마켓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근처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능이 아니라 거리로 해결했습니다. 번개장터는 사기 문제를 줄였지만 업자와 리셀러 중심 구조, 택배 거래로 인한 피로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이걸 굳이 택배로 보내야 하나? 근처 사람에게 팔면 안 될까?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끼리만 보이는 거래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편의를 넘어 내 동네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었고, 신뢰 기반의 직거래인데다 일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 맥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당근마켓은 동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GPS 기반으로 보통 반경 2km에서 6km, 동네 변경도 제한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니 직접 만나 거래하게 되고 택배는 줄어들고 즉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기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번개장터와는 다르게 업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카테고리를 반복 판매를 하는 사용자를 업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를 업으로 했던 사용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졌고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는 생활용품, 아이 물건, 가구, 소액 거래가 많습니다. 중고 거래라기보다는 동네 생활에 가까운 분위기죠.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구매자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가 제품이나 희귀 물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의 장점 중 하나는 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은 동시에 새로운 단점도 만들어냅니다. 번개장터에서는 판매자가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는 피로감이 있었다면, 당근마켓에서는 구매자가 직접 판매자의 집이나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는 가구나 대형 제품처럼 무거운 물건일수록 차량이 없는 구매자에게는 거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로 잘 조율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거나 판매자가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문고리 거래가 확산되면서 구매자가 이동하는 구조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지역 기반이다 보니 수도권은 강세지만 지방은 거래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를 넘어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근 알바나 동네 생활 또는 전문가 연결 등 중고 거래를 넘어 지역 주민의 정보 교류, 서비스 연결을 강화하고 있어 번개장터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그리고 당근마켓 모두 중고 거래 플랫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서비스였죠. 저도 가끔 당근마켓 같은 앱 만들어주세요, 번개장터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의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보고 어디를 해결하려 했는가입니다. 중고나라는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고, 번개장터는 중고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를 우리의 일상 안으로 가져왔죠. 플랫폼의 차이는 기능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였습니다.